제임스 웹은 관측 가능한 우주 끝자락의 은하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머나먼 은하의 기록을 매번 새로 갱신하는 중이죠. 무려 120억 년 전, 130억 년 전 이런 감도 오지 않는 먼 거리에서 희미한 은하를 계속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그 은하들이 정말 이런 먼 거리에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을 수 없는 값을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사실 원리 자체는 간단합니다. 우주는 138억 년째 꾸준히 팽창하고 있죠. 시공간 자체가 팽창하면서 먼 거리에서 날아온 빛의 파장은 함께 늘어납니다. 머나먼 은하에서 출발한 빛은 지구로 도착할 때쯤 원래보다 훨씬 긴 파장으로 늘어지게 되죠. 이것을 우주론적 적색편이라고 부르는데요. 천문학자들은 지구에서 관측한 각 은하들의 빛의 파장이 원래 파장에 비해서 얼마나 길게 늘어졌는지만 비교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 빛이 얼마나 긴 세월을 날아오며 파장이 늘어진 건지 그 은하까지의 거리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은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잠깐 우주 팽창으로 늘어진 빛의 파장으로 거리를 잰다는 원리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망원경으로 관측한 은하의 빛이 원래의 파장에 비해서 얼마나 더 길게 늘어진 건지 그 정도를 알려면 애초에 늘어지기 전에 원래 파장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관측하는 건 이미 파장이 다 늘어진 상태로 도착한 빛일 뿐이죠. 그렇다면 빛이 늘어지기 전 원래의 파장이 어느 정도였을진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의 발견을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머나먼 우주의 거리를 재는 아주 놀라운 원리를 소개합니다. 우선 잠깐 재미있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임스 웹뿐 아니라 허블 망원경 등 앞선 다양한 관측으로 발견한 머나먼 거리에 떨어진 은하들의 여러 논문 속에 등장하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들은 모두 각각의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 그래프들을 잘 보면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죠. 혹시 보이시나요? 그래프에서 왼쪽, 즉 파장이 가장 짧은 쪽으로 가면 스펙트럼이 갑자기 뚝 주저앉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오른쪽에선 지글지글하게 스펙트럼이 잘 그려지다가 왼쪽 끝으로 가면 스펙트럼이 갑자기 떡락하면서 절벽처럼 뚝 끊기죠. 재밌게도 먼 거리에서 발견된 모든 은하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아주 놀라운 천문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죠. 우리가 관측하는 은하의 스펙트럼은 그 은하가 품고 있는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흡수하거나 방출한 빛의 흔적입니다. 각각의 원자의 전자가 더 높은 레벨의 궤도로 올라가면 빛을 흡수하죠. 반면 더 높은 궤도를 돌던 전자가 더 낮은 레벨의 궤도로 떨어지면 빛을 방출합니다. 특히 우주의 대부분 75%는 수소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수소를 생각해 볼게요. 양자역학의 역사에서 꼭 등장하는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원자핵 주변을 도는 전자의 궤도가 아무데나 놓일 수 없고 원자핵으로부터 특정한 거리를 둔 특정한 에너지 레벨의 궤도 위에만 놓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물리학자들은 가장 안쪽부터 바깥까지 전자의 에너지 레벨의 순서대로 번호를 붙였는데요. 가장 안쪽의 레벨은 n=1, 더 바깥으로 가면서 n=2, n=3 이런 식으로 숫자가 커지죠. 전자가 아예 원자핵의 속박을 벗어나서 이온화가 되고 탈출하면 n=무한대라고 표현합니다. 전자가 에너지 레벨을 오르내릴 때 그 에너지 레벨의 차이만큼의 에너지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죠. 특히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빛의 파장도 특정되죠. 전자가 원래 어디에 있었든 가장 안쪽에 n=1 레벨까지 떨어지면 가장 큰 에너지 낙차를 겪게 됩니다. 그만큼 가장 에너지가 큰, 즉 짧은 파장의 빛을 방출하죠. 그에 비해서 전자가 더 바깥을 돌다가 n=2까지만 떨어진다면 조금은 더 적은 에너지 낙차를 겪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에너지가 작은, 좀 더 파장이 긴 빛을 방출하죠. 이처럼 물리학자들은 전자가 몇 번째 레벨까지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인지를 기준으로 이 빛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전자가 가장 안쪽에 n=1까지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은 라이먼 계열, n=2까지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은 발머 계열, n=3까지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은 파시엔 계열, 이런 식으로 종류를 구분하죠. 여기서 라이먼 계열은 전자가 경험하는 에너지의 낙차가 가장 큰 경우죠. 그만큼 가장 에너지가 크고 파장이 가장 짧은 자외선 영역에서 빛을 방출합니다. 반면 발머 계열은 n=2까지만 떨어지기 때문에 전자가 겪는 에너지 낙차가 좀 더 적죠.
그리고 좀 더 에너지가 작은 파장이 살짝 긴 가시광에서 빛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사람의 눈으로도 볼 수 있죠. 특히 발모 계열은 650나노미터 정도의 붉은 빛을 많이 방출합니다. 그래서 한창 어린 별들이 태어나면서 뜨겁게 달궈진 수소 원자로 가득한 별 탄생 지역은 대부분 붉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자가 에너지 레벨을 이동할 때 방출할 수 있는 가장 에너지가 높은, 즉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은 무엇일까요? 에너지의 낙차가 가장 클 때일 겁니다. 바로 n= 무한대 I의 원자 바깥에 있다가 순식간에 n= 1 가장 안쪽의 레벨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이죠. 이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91.2 나노미터 정도입니다. 정말 파장이 짧은 자외선에 해당하죠. 그리고 당연히 이것보다 더 파장이 짧은 빛은 낼 수 없습니다. n= 1의 레벨이 전자가 놓일 수 있는 가장 밑바닥 레벨이기 때문이죠. 더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강한 빛을 방출하려면 전자가 더 아래까지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더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죠. 파장이 91.2 나노미터보다 더 짧은 강한 빛은 대부분 수소 원자가 흡수합니다. 그리고 수소 원자의 전자가 아예 원자 바깥으로 날아가는 이온화에 쓰이죠. 이렇게 홀로 떠돌던 전자들이 다시 시간이 지나고 수소의 원자핵 주변 궤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시엔 계열 등 다양한 종류의 빛을 방출하죠. 그런데 방금 설명했듯이 수소 원자의 전자가 아래 궤도로 떨어질 때 방출할 수 있는 가장 파장이 짧은 빛은 91.2 나노미터가 한계입니다. 이것보다 더 파장이 짧은 빛은 방출할 수 없죠. 그 결과 수소 원자가 흡수하고 방출하는 모든 빛의 분포를 모아보면 아주 재밌는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91.2 나노미터보다 긴 파장에선 다양한 빛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딱 이것보다 더 짧은 파장으로 이동하면 순식간에 그 어떤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스펙트럼의 모양은 91.2 나노미터 파장을 기점으로 떡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이먼 계열의 파장이 가장 짧은 한계에서 스펙트럼이 뚝 끊긴다고 해서 이것을 라이먼 브레이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가장 처음에 봤던 우주 끝자락 머나먼 은하들의 스펙트럼에서 봤던 바로 그 모양의 정체죠. 라이먼 브레이크는 우주 끝자락 먼 은하까지 거리를 잴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우선 라이먼 브레이크는 알아보기 아주 쉽습니다. 파장이 더 긴 범위에서 평범한 스펙트럼은 다양한 흡수선과 방출선이 모두 뒤엉켜서 지글지글하고 복잡한 모습이죠. 중간중간 움푹 들어간 흡수선들이 정확히 어떤 성분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라이먼 브레이크는 아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 모양이 갑자기 주저앉는 떡락 구간을 발견하면 그곳이 원래는 파장 91.2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라이먼 브레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관측한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이 떡락 구간이 대략 어느 정도 긴 파장에서 보이는지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 은하의 스펙트럼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길게 늘어진 건지 적색 편의의 정도를 알 수 있고 은하까지의 거리도 구할 수 있죠. 특히 라이먼 브레이크가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스펙트럼이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모든 파장에 대한 완벽한 스펙트럼을 다 그리지 않아도 그 위치를 대강 파악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파장이 다른 세 가지 빛을 찍는 필터로 똑같은 은하의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가장 파장이 짧은 빛을 보는 첫 번째 필터는 라이먼 브레이크보다 더 짧은 파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에선 은하에서 방출되는 빛이 거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필터로 찍은 사진에선 은하가 아주 흐릿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라이먼 브레이크보다 파장이 더 긴 영역을 보는 두 번째, 세 번째 필터로 찍은 사진을 보면 은하가 더 밝게 찍혔죠. 이 파장 범위에선 은하에서 방출되는 빛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파장만 조금씩 다르게 해서 한 은하를 찍는다면 이처럼 단 3장의 사진만으로도 라이먼 브레이크 절벽이 대강 어느 파장 즈음에 존재할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장점인데요. 굳이 모든 파장에 대해 완벽한 스펙트럼을 찍는 분광 관측을 하지 않아도 단순히 조금씩 다른 파장에서 은하의 사진만 찍는 측광 관측만으로도 라이먼 브레이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정말 머나먼 거리에 떨어진 은하들은 아주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희미한 빛으론 가까이서 빛나는 밝은 별만큼 예쁘고 온전한 스펙트럼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은하 자체도 너무 어둡고 배경 우주의 노이즈가 잔뜩 섞여버리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라이먼 브레이크는 아주 급격하게 스펙트럼이 또 끊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분이 쉽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주 먼 거리에 떨어진 천체의 거리를 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라이만 브레이크의 두 번째 장점은 애초에 아주 파장이 짧은 곳에서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라이먼 브레이크는 원래 파장이 짧은 자외선 범위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빛의 파장이 조금만 늘어지면 자외선보다 살짝 더 파장이 긴 가시광 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아주 멀지 않은 적당하게 거리가 먼 은하들의 라이먼 브레이크는 굳이 우주망원경을 쏘지 않아도 가시광을 보는 지상망원경 관측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처럼 애초에 파장이 짧은 라이먼 브레이크가 가시광 정도도 아니고 훨씬 더 파장이 긴 적외선 쪽에서 보인다면 이건 그 빛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파장이 길게 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임스 웹처럼 적외선을 보는 망원경으로 라이먼 브레이크에 뚝 끊기는 스펙트럼의 떡락 구간이 발견되었다면 그것은 자외선을 적외선까지 늘어뜨릴 만큼 정말 극단적인 적색 편의가 벌어진다는 증거입니다. 말 그대로 우주 끝자락의 은하를 봤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처럼 라이먼 브레이크는 우주 끝자락의 머나먼 은하의 존재와 그 거리를 잴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최근 제임스 웹으로 연이어 발견되고 갱신되고 있는 머나먼 은하들의 기록을 보면 전부 다 이 라이먼 브레이크로 발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앞서 2015년 허블 망원경은 큰 곰자리 방향에서 적색 편의가 10일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먼 은하 GNG11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보다 좀 더 먼 적색 편의 13의 은하 HD1이 그 새로운 기록을 세웠죠. 하지만 제임스 웹은 올라간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이 기존의 기록을 모두 갈아엎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포착한 가장 먼 은하의 적색 편의도 이젠 13을 넘어서 14, 15, 16 계속 커지는 중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 정말 충격적인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의 데이터 속에서 적색 편의가 무려 20으로 의심되는 새로운 은하를 또 발견했죠. 이건 정말 엄청난 기록입니다. 적색 편의 20을 넘었다는 건 마치 100m 달리기에서 절대 깰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9초 60의 벽을 우사인 볼트가 깨트린 것에 버금가는 충격이죠. 이 정도면 이 은하의 빛은 지금으로부터 최대 137억 년 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인데요. 우주가 태어난 지 겨우 1억 년이 되었을 때 살고 있던 은하가 새롭게 발견됐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은 어쩌면 조금 어려울지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가요?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먼 은하, 먼 우주의 거리가 조금 더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제가 그간 과학의 대중화를 하고 여러 컨텐츠를 만들면서 참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과학자들이 그저 뇌피셜, 소설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수치와 이론, 발견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았죠. 참 재밌게도 이런 분들은 현대 과학을 마치 머릿속의 사고 실험과 수사학으로만 이루어진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곤 자신의 말 몇 마디, 망상만으로도 암흑물질이며 암흑에너지며 빅뱅 이론, 이런 탄탄한 현대과학을 모두 부정할 수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있나요? 현대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 것처럼 아주 탄탄하고 이론적인 토대 그리고 정확한 수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진정한 과학의 경이로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의 경이로움과 매력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주 끝자락에 새로운 은하가 발견되었다. 이 은하는 겁나게 멀다. 이런 단편적인 발견과 새로운 지식 자체도 물론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근데 그래서 대체 그걸 어떻게 알아낸 거지? 그 값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반드시 이러한 질문들이 따라옵니다. 단순하게 놀라운 발견 자체뿐 아니라 그 발견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에 더 주목하죠. 바로 그 과정이 과학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그 놀라운 발견은 그저 재밌는 가십이 아닌 진정한 우주의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 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 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